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이 아닌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대선이죠. 그래서 잠시 저도 대선과 정치와 그리고 관련된 세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5년 전부터 허경영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공무원 재직 시절이었었는데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나하나 강의 듣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고요. 다른 후보님들의 공약은 지금 현재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허 후보님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허 후보님의 공약을 보기 전에 현 시점에서 제가 세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이게 어차피 허 후보님의 공약이랑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목소리만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폰카로 영상을 찍는데 저번 부가세 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 없이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이게 보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을 업로드 시킬 게 있는데 아직 S22가 안 나와가지고 못 사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빨리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해도 되는 세무사의 생각 첫 번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세법은 복잡하지 않게 가능한 한 전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번에 간이지급조서의 개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이 같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간이지급조서라든지 지급조서, 인건비에 관한 명세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한 번도 동일한 적이 없었어요. 납세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라면 지키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법보다도 그 법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법이 이번에 지급조서도 그렇지만 양도세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간이가세 신고도 이번에 한번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법이 복잡해지고 규제가 생기고 한다 그래서 탈세가 없어지고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법이 복잡해지고 규제가 많아질수록 탈세를 억제하는 것도 그렇다고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길게 3부로 해서 글을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 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면 바보로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세금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이 걷어질 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걷어지고 쓰여질 때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쓰여진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누구는 뭐 똑같은 매출인데 얼마 내고 누구는 하나도 안 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규제가 복잡해지면 결국은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은 편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 법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법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는 그 법망을 다 빠져나가고 결국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감사해도 되는 세무사의 생각 두 번째, 국세와 지방세는 통합하여 징수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세무대리인을 시작한 건 2004년입니다. 물론 그때는 뭐 세무사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현재처럼 이렇게 할 신고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를 분리해 주는 신고 세목이 몇 가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세법 개정도 이제 지방세를 별도로 징수하기 위해서 조금씩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제는 지자체들이 이제 중앙에서 돈을 다 쓰기 싫은 겁니다. 이제 각자 자기만의 주머니를 차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국세 납부하는 게 그 홈택스라면은 지방세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리고 부산은 뭐 지방사이버 지방청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각각 지자체별로 이제 점점 하나씩 홈페이지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번 보시면은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2번씩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낭비가 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텍스 있죠? 그리고 이텍스 있죠?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있죠? 이렇게 해서 좀 이제 힘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로 지금 다 분리하여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낭비,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낭비도 지금 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그 세금이 다른 누군가의 배만 불려지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저는 국세와 지방세 통합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에서도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예전은 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 쳐도 지금은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체감상으로만 해도 예전에 비해 국토가 좁아졌다고 느껴지는데 굳이 이걸 비효율적으로 뭐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각각 인력도 모자란다, 예산도 모자란다 이러는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해도 되는 세무사의 생각 3번째,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증권거래세, 주식 및 코인 양도세 폐지, 그리고 상속세 폐지, 국민연금 폐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입니다. 소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유 중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은 항상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부과되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다 오른다는 얘기죠. 법이 바뀔 때마다 전세값이 출렁출렁거리는 걸 한번 느끼셨죠?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손해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걸 3, 4년치 먼저 임차료를 올려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됐거든요. 자,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 채고 내가 그 강남에서 한 30년을 살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 시기가 돼가지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그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주식 및 코인 양도세 폐지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장내 거래에 대한 주식 거래는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과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심지어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세는 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과세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봤을 때 법이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즉 시간이 지나면 억울하게 세금 낼 사람들이 지금 많아 보입니다. 상속세 폐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 미미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는 앞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의 유동성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 세금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건 현재 지금 연구개발비로 쓰건 간에 기업의 효율적인 뭐 경제 활동에 쓰이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국가, 그러니까 세금으로 들어가봤자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요. 토종기업의 외국 자본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게 되면은 외국으로 기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부자들이 상속세 낸다면 여러분들도 내야 되고요. 부자들이 상속세 안 낸다면 여러분들도 안 내도 되는 거죠. 즉,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부자도 서민도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상속세 먼 이야기인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면은 생각 못하고 있다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닥치면 나중에 이렇게 10%, 20%, 30% 이 구간 가면은 상속세 장난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 한번 보시게 되면 왜 국민연금을 제가 폐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요즘 여러분들 보면은 1인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인건비를 지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커요.
월급이 뭐 180이건 200이건 간에 그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되게 적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이 너무 많이 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월 100을 떼는데 뭐 소득세하고 이거저거 합치면 월 100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월 500을 주고 게다가 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사업자 부담분까지 다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합치면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허 후보님 공약 보시면 국민연금 폐지 이유가 저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시던데, 결국은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낸 돈을 모아서 국민연금은 펀드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뭐 어디에 채권을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액을 불리게 되는데, 결국 국민연금이 어떤 회사에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더 크게 와닿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는 사람은 크게 느껴지는데 받는 사람은 돈의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세금 폐지를 주장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밥그릇을 뺏어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실무를 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감사해도 되는 세무사의 생각 4번째 보시게 되면, 정부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적인 운영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여러분들. 배정된 예산이 남을 경우 무조건 소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구매 및 필요 없는 사업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근데 그때 저는 이론적으로만 배정된 예산이 남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좀 심하게, 이 정도로 심하게 남아서는 안 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기관 자체가 예산 낭비인 곳도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듣고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저도 있어 봤고 이러니까는 예산 낭비가 아예 기관을 없앨 정도로 심한 곳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 이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게 창진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창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뭐 일정 요건이 되고 이러신 분들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몇 억까지 줍니다. 결국 이 사업을 보면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금액을 줍니다.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보시면 실제 사업 기간 동안, 즉 사업비 지급 기간 동안만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실업급여 받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 지원금 플러스 실업급여까지 충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특정 사람에게만 지원된다는 것과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이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이다 보니까는 내 돈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뭐 복사기나 이런 거 한번 사시려면은 되게 가성비 따져서 하루 이틀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 보면 그냥 좋은 사양,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 없는 사양까지 다 넣은 그냥 그런 비싼 거를 그냥 삽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그냥 맥북 사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냥 차라리 이런 방법보다는 다 공평하게 간이가세자도 부가세 환급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차라리 거두지 말고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면서 꼭 필요한 기자재를 가성비 따져서 막 생각하고 사는데 간이가세자라고 부가세 환급 못 해줄 거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없애는 게 낫지.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요점은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공짜로 돈을 받게 되면은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사업 현장에서 쓰는 게 더 효율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울러 간이가세자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 개정 영상에 한번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허 후보님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세금혁명 한번 보시게 되면은 증권거래세 면제하여 증권거래를 활성화한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2번 지방세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거 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분리가 돼서 신고하고 뭐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36종류의 세금을 한 개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세금 종류를 좀 통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개로 통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통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법과 규제가 많고 세금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 탈세가 줄어들거나 세수가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자,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후보님의 강의를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는데 한번 봤거든요. 매출액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만 부과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매출액에 얼마 몇 퍼센트의 소득을 내라 이렇게 하면은 원천적으로 탈세가 방지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매출은 어떻게 포착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죠.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매출액의 1%, 즉 현재 이게 단순경비율 그 소득세 계산 방법이거든요. 제가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제일 탈세가 없는 방법은 단순경비율입니다. 그거를 하자라는 내용이 그 강의에 담겨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매출액을 다 포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면 저는 최소한 기준경비율만 해도 매출액은 매출액대로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는 간편해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 공약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3번 보시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전부 다 기름 넣을 때 징수를 한다 이 말이죠. 저 이것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탄 만큼 세금 내면 됩니다. 안 타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 포인트 제도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기부도 하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러는데 사실 내가 망한다 이러면은 사실 지원받을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세금 내가 꾸준히 내왔더라도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잘못됐다 이러면은 이때까지 내가 세금을 잘 냈고 뭐 기부도 많이 했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5번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 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이거를 보시면은 상속세를 내려면은 그 현금으로 대부분 못 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뭘 팔든지 해야 되고 그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라면은 그 주식의 대부분이 해외 자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저도 80년대생이고 뭐 이런저런 그 세뇌 교육을 좀 받은 세대라서 무조건 뭐 대기업의 세속 경영이 안 좋고 뭐 이런 세뇌 교육을 좀 받아왔던 세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게 굳이 또 많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인 대리인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CEO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거든요. 그 CEO 자체가 뭐 3, 4년 하고 교체되고 뭐 업적과 실적에 그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는 항상 주인, 대리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 거에 대한 소유가 있어야지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문 경영인을 써도 되는 그게 적합한 업종이고 적합한 회사라면은 그것도 찬성을 합니다. 자, 각자의 사업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 배당금을 주자. 월 150만 원 예산을 줄이자.
얼마 줄입니까? 70% 줄이자. 내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 내 판공비 400억 내 돈 내놓겠다. 이렇게 내가 공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먹는 밥값 내가 내놓겠다. 청와대 관저 사용하는 비용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대통령 공직자들이 이 판공비를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들은 무슨 철밥통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판공비를 거의 줄이고 성인지 예산 32조, 남녀 평등 위해서 32조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다 없앱니다. 그래서 여성부도 없어지지만 또 하나 국방비가 50조인데 저출산 해결한다고 1년에 45조를 써요. 이런 예산이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산모에게 1억 6천만 원씩 돌아가는 돈인데 산모한테는 돈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애 10명에 노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노인 10명에 어린애가 하나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야 국회의원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연립정부를 했는데도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부 경제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신교육대 보냅니다.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유엔 사무총장이 어떤 사람이 기용되느냐? 전혀 힘이 없고 가장 약소국가. 그것이 중재적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분도 한번 한국 사람도 한번 유엔 사무총장을 했죠. 우리가 무슨 파워가 있어서 했습니까? 이와 같이 아무 국회의 의석이 없는 허경영만이 혁명이 가능하다. 어떤 혁명이냐? 연립정부 혁명의 중재자로서 관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는다. 그럼 국민들이 1억 받는 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2개월 안에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헌법 76조 1항, 2항, 3항으로 해결합니다. 국회 결의를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매월 150만 원 주는 거라든지 결혼하면 3억을 주는 거라든지 노인수당을 매월 70만 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70만 원씩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국회에서 계속 부결이 된다? 국민들이 저보고 저는 국민투표를 적극 실시할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80% 이상이 국회 정신교육대 보내라. 새로 한 100명 뽑아가지고 이거 좀 통과해다오. 뭐 이러면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정치혁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병유 경제통을 대표님, 제가 그 경제적인 걸 많이 우리 배 회장이 그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경제계 원로인데 그런 지나간 사고로는 대한민국 경제에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베리아로 나가야 되고 몽골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권은희 박사님 차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저출산 관련하셔도 하셨지만 뭐 1년에 진짜 수십조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점점 낮아져서 지금 0.81명 아닙니까? 그런데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25년까지 0.52명으로 추락할 거라고 지금 그 정도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지원금, 당뇨금을 주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정책이죠. 이런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 사회 시스템을 남녀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 예산이 70% 정도가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이 200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때 380조. 이게 예산이 연간 23%씩 불어나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610조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 5년 동안의 예산은 1000조가 됩니다. 1000조. 국가 예산을 1000조로 봤을 때 70%, 300조만 국가가 써도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 200조가 거기서 40%가 복지 예산입니다. 실제 국가는 얼마 못 썼습니다. 120조 정도 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살림이라는 게 150조면 뒤집어 씁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월급 다 받고 그거 뭐 다 이거 해외여행 가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해외여행비까지 주고 여야 대통령 후보한테 500억씩 주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 국회 예산 결산하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제 말은 얼마든지 예산은 축소될 수가 있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긴축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배고픈데 국가는 배 안 고프겠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긴축재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건축은 지방 예산을 집행권을 중앙에서 다 가져옵니다. 지방세 없앱니다. 국세로 바꿨습니다. 전부 해서 저는 그것을 국가가 예산을 중앙에서 통과를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사를 하나 하는 것도 국가에서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살림살이가 달라집니다. 예산 남아납니다. 네, 후보님. 제 질문은요, 예산을 써서 하는 거는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다. 근데 그러니까, 사회 제도를 가지고 네. 우리 지금 모 의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사회 제도를 자꾸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침 출산에서 나타나요. 이거 연간 45조를 가지고 저출산을 맨날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0.8, 0.7로 내려갑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구하지 마세요. 절대 연구하지 마시고 산모한테 그냥 주세요. 1억 6천씩. 이게 우리 45조에서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애 낳으세요. 결혼하는데 3억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애를 낳습니다. 결혼합니다. 이건 적어도 이게 우리나라 이 지성인들이 보통 중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좀 덜 해봐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생활비에 찌들리고 700만 명이 지금 파산 직전에 가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어림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대부분 2천만 명의 근로자가 월급을 받으면 그 달부로 적자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다 나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핸드폰, 장인 장모 핸드폰 요금, 뭐 아들 딸 핸드폰 요금, 부인 핸드폰 요금만도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하다 보면은 월급 봉투가 그저 남아나질 않아요. 몇백만 원이. 이런 시점을 과연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지원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예산 줄여서 국가가 쓰나 국민이 쓰나 인플레 안 생깁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내가 왜 의원님들을 자꾸 이 정신교육들 이야기하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무슨 재벌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그 혈세, 나 세비 반납하겠어, 나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나 세비 안 받겠어. 나는 그런 사람 아직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의원이면은 나 재산이 뭐 한 100억 되니까 난 세비 안 받아도 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 세비를 반납하겠어. 난 특혜도 반납하겠어. 이런 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대로 두면은 국회의원 때문에 망할 날이 옵니다.